오늘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네, 다들 다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이제 12월 5일이죠 오늘이. 오늘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5일 날부터 우리가 내년 1월 3일까지 대면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 바로 26일부터 30일이 학원 방학 기간이니까요. 네, 그때 여러분들도 휴가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월 3일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TAT 2급 요 교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4일부터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쌍방향 했던 것처럼 1월 4일부터는 다시 TAT 2급 문제풀이 수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수가 9일, 좀 기네요. 이거는 TAT 2급 문제풀이 9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7일 날 여러분 학원 나오셔서 1시간 잡혀 있는 것은 바로 수료식인데, 제가 아직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수료식을 하는 날 제가 취업 특강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맨 뒤에 있는 두 분은 취업 특강 그때 들으셔가지고 같은 내용이어서 내용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좀 부탁을 좀 해본다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취업 특강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기수에는 제가 해드렸어요. 호응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받으신 교재가 굉장히 두껍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FAT 1급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새로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AT 1급 교재도 그렇습니다만은 뒷부분은 이제 전부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부분으로 있고 또 정답 해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진도를 빼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이 면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뒷부분에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자, 그래서 새로 추가된 것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소득세 이론이 통째로 새로 들어가 있죠. FAT 1급에서는 소득세 이론이 없었습니다. TAT 2급에는 소득세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는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FAT 1급보다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 부속 서류 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가산세 부분만 여러분이 중요한 거 한 4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부가세 이론에서도 새로 추가된 건 아주 미미하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쪽에 앞부분을 보면은, 앞부분은 다 똑같고, 이제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회계의 변경이라든가, 또 뭐가 있던가요? 네. 일부 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나는 게 회계의 변경, 그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번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 15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T 2급 시험에서 회계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AT 1급에서는요, 우리가 회계의 정의나 회계의 목적을 가지고 이론 문제로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 문제 보면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FAT 1급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회계의 정의는 보통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면 회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인식하고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회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목적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바로 정의에 있는 것처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일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근데 회계라는 것은 꼭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의사결정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아주 중요해요. 내부적인 목적이 2번에 하나 있어요. 주주로부터 우리가 경영진이 자원을 위탁받아 가지고 경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 회계 책임,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죠. 그래서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FAT 1급 교재와 똑같은 표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회계는 여기 있는 세 가지로 구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회계의 구분은 목적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구분이 돼요. 정부에서 하는 회계는 정부회계라고 그러고요. 종교단체라든가 또는 이런 교육단체, 학교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비영리 회계라고 하는 영역이 되죠. 그 비영리 회계 영역에서도 또 그 목적별로 달라요. 종교단체, 그 다음에 그 비영리 사회 봉사단체 같은 곳,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 중에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학교 회계가 따로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회계의 종류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래서 그 세 가지 여기 표에 정리된 겁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요,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Financial Accounting, FA, 또 Tax Accounting, TA, FA와 TA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또는 코스트 어카운팅,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시험에 AT 시험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쪽에서는 이제 FAT 1급 재무회계보다 조금 수준을 높여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무회계는 소득세법이 추가되죠.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 이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과정이 세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관별 보고의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설명을 해놓고 이것은 무엇에 관한 가정인가, 이런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 풀었던 기억나실 겁니다. 계속기업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그때 풀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게 바로 계속기업의 과정이고, 예,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며, 기업 실체의 과정은 기업은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간주하는 것이 기업 실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발생주의 원칙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재무회계 여러분들이 결산 수정 분계라든가 이런 게 할 때 항상 그 발생 기간 경과분에 대한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상 매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은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로 우리가 회계를 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주의의 그 상대적 개념이 발생주의인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금주의 회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재무보고서에 있는 현금 흐름표라든가 이런 건 다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 때는 발생주의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건 TAT 2급에서도 많이 나와요. 질적 특성은 FAT 1급만이 아니라 TAT 2급에서도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새롭게 더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의고사 여러분들 풀었던 것처럼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 아시잖아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게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신뢰성에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암기로 이제 준비할 때는 신뢰성의 표검증이라든가 목적 적합성에서 에피적 이렇게 이제 외워야 할 필요도 있죠. 자,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도 질적 특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에요.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고 하고,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기와 단기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기업과 기업을 서로 비교한다든가 이러한 질적 특성을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라고 보죠. 그래서 밑에 그림 잘 그려놨네요. 이 그림이 우리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돼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세 가지. 예, 피, 적. 신뢰성의 표, 검, 중. 그리고 밑으로 뚝 떨어져서 비교 가능성이 여기 하나 있고요. 제약 요인이라는 거 이거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요 반드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항상 뭔가 희생해야 어떤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생을 하는 것이 바로 비용인데, 이러한 효익을 확보할 때 비용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무리 잘 확보된 회계의 질적 특성을 갖춘 회계 정보라 하더라도 그 회계 정보를 완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대되는 효익보다 더 많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회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확보하는데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경제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중요성. 네, 중요성. 우리가 너무 꼼꼼하게 일을 하려면 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일이 많아지면 사람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게 과연 꼭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하나로 표시해도 괜찮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좀 복잡해졌는데 옛날에 이제 차량별로 말이죠. 우리 지금 회계 프로그램 내에 보면은 업무용 승용차 차량별 지출 내용 이런 거 관리하지 않았어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예산 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관리회계 차원에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재무회계 차원에서 차량별로 비용을 집계하거나 그럴 일은 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법인세법의 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차량 유지비, 보험료 이렇게 개정 과목별만 집계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 차량 유지비가 몇 호차 차량 유지비였느냐 이런 것을 지금 장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나마 전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밑에서 추가 작업만 조금 더 입력해주면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전산화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수작업으로 만약에 차량별로 또 장부를 하나 꾸미려면 적어도 직원 한 명 더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다 비용입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도 공짜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수정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또 데이터가 더 늘어나면 우리가 저장 공간을 그만큼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저장 공간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어떤 정보를 관리하고 생산하는 데는 거기에 맞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비용과 효익을 잘 따져가지고 회계 정보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약 요인 내용이 그거예요. 중요성이나 그 다음에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제약 요인을 잘 설명해 놨네요. 네,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 네, 중요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목적적 가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이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은 그냥 생략해도 되고 통합해서 표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질적 특성이 중요 질적 특성이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목적적 가성과 신뢰성인데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절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충이 필요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상충관계라고 하는데 상충관계. 상충관계. 목적적 가성과 신뢰성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상호 충돌한다 해서 상충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적 가성은 100점 맞고 신뢰성 빵점 맞으면 과락이 된다. 그죠? 과락.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100점은 못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두 개를 100점을 못 맞더라도 이렇게는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60점, 요거 100점 이렇게. 네. 못해도 한 과목 못해도 못하는 과목이라도 60점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이 서로 뭡니까? 절충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그동안 이제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 익숙한 용어들 많이 있어요. 취득원가,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거고, 공정가치, 네, 시가라고 우리 보통 얘기했죠. 근데 이제 시가라고도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교환가치라고도 됩니다. 교환가치라는 말도 있어요. 공정가치, 시장가치, 교환가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 특유의 가치는요, 사용가치라는 말로 같이 쓰입니다. 기업 특유의 가치, 사용가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용가치라는 건 기업이 특유하게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유형 자산이 있는데 뭐 차량 운반구가 되었던 기계 장치가 되었던 이게 이제 공정 가치는 가령 1억짜리 지금 시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1억으로. 근데 그 기계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요 2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억으로 생각. 이걸 중고시장에 기계를 중고시장에 지금 내다 팔면 1억을 받아요. 그거는 공정가치. 그러나 우리는 이 기계에 대해서 2억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특유의 가치. 자,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나 이런 사용가치를 나중에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요.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이제 TAT 2급 이론에서는 재무회계에서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우리 보통 FAT 1급에서는 단기 매매증권 기말에 단기 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잖아요. 매도 관련 증권도 평가하는 겁니다. 주로 자산 재평가는 여러분이 단기 매매증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계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TAT 2급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관련 증권 이런 유가증권 말고 건물, 토지 이런 등의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때 공정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순실현가치는 우리 FAT 1급 할 때 재고자산의 재평가에서 나왔어요. 재고자산의 재평가. 재고자산을 재평가할 때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가법으로. 그때 그 저가라는 의미는 순실현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었죠. 그게 저가법이죠. 순실현가치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미래에 당해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공정가치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정가치라고 보면 돼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실현가치라고 한다. 재고자산에서 우리가 언급이 되었던 용어였습니다. 판매 비용을 빼는 것이다 이거죠.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비용을 뺀 순수히 비용을 뺀 그 회사에 회수되는 금액, 그것을 우리가 순실현가치. 자, 이런 용어들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암기해야 되는 건 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 암기해 주시고,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 원칙 볼까요? 네, 계속기업의 원칙.
뭐 추가적인 설명 거의 필요 없고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부분에서 이 작성 책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팀장이 작성한다고 해서 회계팀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은요, 최종적으로 경영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만약에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공표해가지고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영진이 누구예요?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법률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 회계 담당자를 무슨 분식 회계 처벌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되게 담당자들은 무슨 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쪽에 뭐 그런 범법 사실이 없는 한 그런 거 거의 없고, 예, 회계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경영진이 결제하잖아요. 회계팀에서 예, 작성을 한 것을 설명을 듣고 경영진이 최종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제자가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가끔 보기에서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은 회계팀장에게 있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속이는 보기가 있는데 틀립니다. 경영진에게 있어요.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 공정한 표시라는 것은요, 누구의 편에 들어서는 안 돼요. 중립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또 사회생활을 해보면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그 투자자들이 있고 이런 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기업의 회계 담당자라든가 기업의 경영진은 도덕적으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준법 정신이라고 보죠. 준법 정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준법 정신이 있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원칙. 순액 표시가 아니에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자산의 외상매출금하고 부채의 외상매입금을 서로 이렇게 퉁쳐가지고 표시하면 안 돼요. 외상매입금을 제로로 하고,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10억이고 외상매입금이 4억이다 그래가지고 외상매입금은 제로로 해버리고 외상매출금에서 4억을 빼가지고 6억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개념 과목끼리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표시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순액으로 표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총액 표시 원칙이다. 다음 페이지죠. 항목의 구분과 통합. 중요성을 판단해 가지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하면은 통합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은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겠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야 돼요. 회계정보 소비자가 바로 그 회계정보 이용자이기 때문에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합쳐버리면 의사결정하는데 변화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합쳐도 의사결정하는데 아무 변화가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합쳐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무제표, 비교 재무제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보셨잖아요.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연도를 두 개로 전기와 단기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비교 재무제표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는 계속성을 유지해야 돼요. 여기서 재무제표 항목이라는 것은 계정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정과목. 계정과목의 분류를 매 기마다 아니면 뭐 매기는 아니래도 2, 3년에 한 번씩 막 그 분류를 서로 다르게 분류한다든가 이러면은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비교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의사결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건 매출원가에, 어느 해에는 그걸 매출원가에 넣었다가 또 어느 해에는 또 매출원가에서 그걸 뺀다든가 뭐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그 항목의 분류, 즉 계정과목의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매기 동일해야 된다. 그런데 밑에 보면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은요, 1, 2, 3으로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한번 볼까요?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변경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전력비라고 하는 계정은 옛날에는 제조원가에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제조원가 보고서에 작성할 때 전력비. 왜냐하면은 전력비다 그러면 공장에서나 전력비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죠. 사무실의 전력비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사무실의 전력비는 이렇게 사무실 조명을 하기 위한 그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화 사회, 사무자동화 이런 것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 사무실에서의 전력비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매관리비 안에 계정과목에 전력비가 또 거기에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전력비를 판매관리비에 전기요금을 뭘로 했느냐? 수도광열비에다가 세 가지를 합쳐서 표시했습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 다음에 난방요금.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개념과목으로 상당히 오래 기간 그 표시를 했다가 사무실의 전력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도광열비에서 전력비를 독립시켰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네, 사업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 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네, 두 개 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거.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제조업만 하다가 도소매업을 개업을 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도소매하는 어떤 법인을 인수하게 됐다든가, 이런 게 결합이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없었던 그런 분류가 도소매업을 우리가 인수하면서 필요한 분류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분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네, 세 번째 경우는 좀 애매한 것이긴 한데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제 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그동안 변경을 왜 안 했느냐? 진작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더 적절하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했겠느냐? 과거에. 이거는 그런 점에서 조금 객관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경쟁사의 그러니까 경쟁사 또는 같은 업종의 회사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러한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네, 우리 회사만 이렇게 독특하게 그동안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동안 다른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표시했었다. 고로 우리가 그대로 다른 동종업계의 분류 방법대로 우리도 분류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 1, 2, 3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인 그 외부 투자자들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이런 변경하고 이런 것들. 소기업의 경우에서는 뭐 이렇게 회계정보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이 분류 항목의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분류 방법을 한번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밝혀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는 것을 주석에다 넣어서 다 기록을 해줘야 된다. 자,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양식.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 조회를 하실 때 화면 조회 상태로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봤어요. 기업명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보고기간이나 종료일이나 이런 회계기간이 어디에 보이는지, 통화나 금액 단위는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회 화면으로만 볼 땐 잘 못 보셨을 테니까 인쇄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뭐 꼭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회사 별이식품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마침 자,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실행해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에서 조회하는 화면이고 이것을 출력한 화면, 그걸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쇄라는 걸 눌러가지고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 양식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양식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자, 메뉴에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이름이 일단 나오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표시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권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다. 단기권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우리가 기간이라고 그러죠. 기간.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회사명, 주식회사 별이식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단위. 원이라는 것은 한국의 통화잖아요. 예. 또 한국의 통화에도 원이 있고 1,000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원 단위로 표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있는 내용이 기업명, 보고기간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금액의 단위 이런 것 등을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렇습니다만은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날짜 있는 그 부분이 좀 달라요.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해가지고 인쇄 모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재무상태표 제목이 보이고요. 전기, 단기로 나누어졌는데 전기는 2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10기는 22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는 날짜를 기간으로 표시하는데 재무상태표는 이와 같이 22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을 표시하죠. 시점을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그래요?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여준다라고 그러잖아요. 시점. 그리고 왼쪽에 회사명, 그 다음에 통화기록, 단위 이렇게 보인다. 자, 20페이지, 21페이지 자산과 부채의 분류, 그 다음에 자본의 분류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손익계산서가 작성돼야 되죠. 발생기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생기준으로. 그리고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 구분 표시 원칙, 총액 표시 원칙,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있고요. 손익계산서 항목은 이제 위에서부터 쭉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아있죠. 맨 위에 매출액이 있고 그 아래 매출원가가 표시돼서 매출 총이익을 여기서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쫙 나오고 그 밑에 영업이익을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쭉 나열한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표시하고 맨 밑에 당기 순이익을 표시했죠. 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 잘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지금쯤은. 자,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이제 작성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실습이나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현금 흐름표에서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 현금의 흐름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는 건데 그 영역을 기억해 두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영업, 투자, 재무 현금 흐름표 작성의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론 시험 대비로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우리가 자본의 분류를 5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자본의 구성이 5가지로 구성되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자본 내에서 어떤 변동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자본잉여금으로도 갈 수 있죠.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주주에게
주식 배당을 하면은 이익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본 조정을 우리가 이익 잉여금에서 자본 조정을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다루어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법인의 자본 간에 어떠한 변동이 일어났는가를 잘 표시해 놓은 것이 자본 변동표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그 시점에, 현재 시점에 자본의 현황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 변동표는 자본만 딱 가지고 지난해 전기와 단기에 자본 내에서의 변동이 어떤 변동이 있었다, 이것만 정보를 따로 제공해주는 재무제표가 자본 변동표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비상장 기업들은 이거 작성도 안 하고요. 상장 법인들만 이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라는 것은 이 기본 재무제표에 있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주석 번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표시해주는 책, 그게 바로 주석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부터 쭉 설명 나와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 무엇이고, 그 다음 매출, 당좌자산에서 뭐 단기매매증권은 TAT 2급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죠. FAT 1급 책에 있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취득시 분계, 평가할 때 분계, 처분할 때 분계 내용 똑같고요. 매출채권 내용 그대로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에 관련된 회계처리. 재고자산 취득원가, 재고자산 취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를 요 부분은 조금 바꿨으면 좋았는데 그랬어요. 그죠?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TAT 2급은 업종이 나중에 실무 수행할 때 업종이 도소매업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시험을 출제해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 주로. 아니면 그냥 아예 제조업.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서의 기본 재고자산은 상품이 아니에요. 도소매업이면 상품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제조업도 하고 도소매업도 한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도 있고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기본이죠. 제조업에서는 재고자산에 이제 매입했다 그러면 원재료를 기본으로 프로그램에다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계속해서 상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매입에서 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 빼야 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매입 애누리 받은 거 빼야 되고요. 매입 환출 빼야 되고요. 매입 할인도 빼줘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상품의 순매입액은 이와 같이 총 매입액에서 세 가지를 빼준다 이겁니다.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그래야 순매입액. 우리가 회계에 반영하는 것은 이 순매입액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좀 쉬었다가 매출원가 27페이지 거기서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